상처받은 당신에게 우리 몸과 마음에 숨겨진 이야기 혹시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치유하고 성장하며 고통 너머에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중독에 빠지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진정한 치유를 돕는 것은 거의 없는 반면 오히려 치유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가 중독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기를 은근히 조장합니다.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이 사회의 문화 속에서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는 중독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독, 만성질환, 우리가 정신질환이라 부르는 수많은 증상들, 그리고 삶의 여러 역기능들, 이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한 가지 공통된 원형이 존재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상처입니다. 이 문제들은 개개인에게 우연히 발생하는 별개의 생물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표현이며 우리가 자라온 환경, 특히 유년기의 양육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한 가지 명백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 진단을 받는 아이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 개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환경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천식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의 건강이 단순히 개인의 생물학적 문제를 넘어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류는 본래 진화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양육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부모는 늘 아이 곁에 있을 수 없고 아이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이제 와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많아졌을까? 왜 중독과 질병, 폭력이 늘어나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그들의 본성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이 든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완전히 부자연스럽고 건강하지 않은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선진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 만연해 있으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 불균형의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회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균형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필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4가지 기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은 자신을 돌보는 어른들과 강하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방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이웃들이 항상 아이들 곁에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핵가족을 넘어선 마을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대가족, 공동체의 품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안정감 속에서 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강요합니다. 인정받으려면 착해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예뻐야 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며 벌을 줍니다. 너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잠시 동안 너에게서 우리의 관심을 거두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화가 난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혼자 앉아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화를 내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2살짜리 아이가 좌절감을 느끼고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2살 아이에게 내가 화를 낼 때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너 자신으로 있지 마. 인정받으려면 너의 진짜 모습을 억눌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셈이죠. 우리는 부모들에게 우는 아기를 바로 안아주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괜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어미 고릴라에게 우는 새끼를 안아주지 말라고 하거나 어미 고양이에게 야옹거리는 아기 고양이들을 무시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 감정이 부모에게 수용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분노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아이들은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넷째, 아이들에게는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놀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이 아닌 정해진 규칙 없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는 인간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서 체계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치유는 잃어버렸던 진정성과 주체성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학계에는 자연치유라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의학적 설명 없이 저절로 병이 낫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았지만 의학적 치료가 실패했거나 치료를 거부한 후에도 극적으로 회복한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치유 과정에는 저절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들이 한 가장 큰 일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마법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되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을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전문가는 의사 선생님이니 제게 필요한 치료를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하게 하죠. 하지만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환자 자신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제 책에 소개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2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통계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어린 두 아들이 있던 그녀는 의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깟 통계 따위 집어치워요. 나중에 그녀는 제게 그 말이 매우 무례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살렸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계기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삶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에 있던 건강한 분노와 마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시한부 선고 후 20년을 더 살며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피부경화증을 앓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부경화증은 결합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29살이었던 그녀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살아있는 미라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고 약은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며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하이킹을 하고 자서전을 쓰며 시 공모전에서 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마주했습니다. 어떤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주치의와 직접 통화하며 모든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질병은 한 사람의 삶과 그가 겪은 트라우마가 몸으로 나타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질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특정 질병에 걸리기 쉬운 성격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연구 자료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필요는 무시한 채 타인의 감정적 요구를 자동적이고 강박적으로 먼저 챙깁니다. 둘째, 자기 내면의 필요보다는 의무, 역할, 책임감과 자신을 완고하게 동일시합니다. 좋은 엄마, 성실한 직원이라는 역할이 진정한 자기 자신보다 우선시됩니다. 셋째, 병적으로 친절합니다. 이들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필수적인 건강한 분노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분노는 우리 뇌에 회로가 존재할 정도로 생존에 중요한 감정입니다. 넷째, 2가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책임이 있다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 4가지 특성의 본질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감정적 단절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악성 종양, 만성 피부질환 등 수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제가 의사라는 정체성과 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세상에서의 제 지위, 자존감, 가치는 모두 그 역할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의 이면에 있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어떤 역할이나 특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자신의 진실한 일부라 할지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강한 나라는 자기 이미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은 진정한 특성 일부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역학들이 뒤섞인 혼합물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바로 이러한 역할과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나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다정해지세요. 계속해서 자신을 탐색하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하며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